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이번 주 저희 사이다는요,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 뜨거웠던 이슈를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짚어봤었고, 수요일에는 제약 바이오 산업. 자, 그리고 오늘은요,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한하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격 급변동은 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규제만 하게 될 경우에는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그러면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암호화폐. 과연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블록체인 협회 김진화 공동대표,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인지 주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논란은 계속된다. 자, 일단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갑자기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요.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엔 뭔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직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대강 좀 알고 있죠. 네, 오늘 10시 40분경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 관계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고가 없었는데요. 조금 전 나온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에도 정부가 본인이 확인된 계좌에서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거래 실명제가 그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른지, 혹시 같은지는 조금 뒤에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불공정 거래소를 집중 단속하겠다. 이 부분 역시 기존의 정부가 이제 단속 강화 방침을 정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기존에도 이제 본인 실명 확인을 시스템을 갖춘 은행에 한해서만 이 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이 저희 취재기자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소장님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거래 실명제는 사실 이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을 그냥 이름만 바꾼 것 같고요.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이거는 원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래소 폐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부분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혹시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가상화폐 주무부서가 어디냐. 그렇죠. 법무부로 이관했죠. 네. 그러다가 어제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겠다, 기획재정부가 밝혔어요. 네. 또 국세청은 국세청 나름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오늘 아침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또 한 번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실명제, 여기다가 이제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안 된 폐쇄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게 다 나왔던 대책들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좀 반응을 해줘야 돼요. 가상화폐가 좀 내려줘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언론만 떠들고 있어요. 다 새로운 것처럼. 김진화 대표님도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굉장히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정부가 이게 규제책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단기 대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실효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그 근거가 이제 거래소들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더라도 정부가 좀 더 차분하게 중장기 대책, 그다음에 건전성 규제 이쪽으로 좀 중장기적인 시야를 보여주셔야지 시장 역시도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대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짜고 그 로드맵에 맞는 정책들을 앞으로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지금 거죠. 너무 네네. 대중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들만 남발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희슬 기자가 올해 참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벌어졌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정말 올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열풍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올 한 해 가격이 20배가 뛸 정도로 이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현재 국내 투자자가 3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4시간 이 시세 차트만 쳐다보는 사람이 늘어서 이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투기 과열 양상이 더 심해서 외국보다 10에서 30%가량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이 암호화폐 열기가 이보다 뜨거울 수 없다면서 한국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관심만큼 이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투자자들의 금전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서브 가브화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관리소홀로 빗썸이라는 거래소는 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첫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한 고등학생이 비트코인 하드포크 사기극을 벌여서 이 신변을 위협받는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 주부 학생할 것 없이 이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이 늘면서 이 전국민 도박장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정부도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긴급 대책안을 내놨고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조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참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관심이 없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텐데. 사실 우리가 산업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장님, 해당 산업에 관심이 많으면 그 산업에 진출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그 산업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암호화폐는 좀 투기적 성격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인식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재테크의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이제 이 자산이었던 금, 채권이 좀 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시장, 상반기는 좀 뜨거웠죠. 중반기까지는.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열풍이 과연 이제 돌풍 수준으로, 이 투기 수준으로 이제 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데 투기 맞습니다. 어떤 재화도 계속해서 오르는 재화는 없습니다.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해에 뭐 20배 수익을 올렸다? 이건 그 사이에 전후 후무한 기록이기도 하죠. 뭐 중고등학생 투자하고 주부들, 공무원, 직장인까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 받는 노인분들까지 이제 비트코인 사기 열풍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정말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했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샀는데 김 기자가 사는데 돈 벌었다 하더라. 라는 소문 믿고 그냥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객장에 아기를 업은 엄마가 나타났다, 주부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꼭지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주부들이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기 맞는데 이걸 그러면은 규제가 정답이냐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역시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거래를 차라리 러시아, 중국처럼 아예 거래소를 차단해버리면 물론 뭐 굉장히 부작용이 크겠죠. 그동안 300만 명이 넘는 거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뭐 빠지는 굉장히 부작용 때문에 차단을 못하고 대신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살리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구난방으로 지금 19개 경제부처, 민간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규제화해서 과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좀 살리되 투기를 잡을 거냐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부작용이 크다 보니 지금 뭐 중구난방으로 이제 각 부처가 이 옛날에 나왔던 대책을 새로운 대책이 있냐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살려야 된다라는 데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금융 이외에도 물류, 의료 장비 이런 새로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융합적인 기술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금융회원의 강자인 JP모건의 경우에는 해외 업체인 머스크와 이제 국제 송금 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고요. 또 월마트의 경우에는 IBM과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중국의 유통 이력 시스템의 추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허둥지둥 규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허둥지둥 되는 사이에 이 기술을 이용한 선제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게 선진국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점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진아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에 지금 서 계시는 입장에서 올 한 해 나타났던 이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이 좀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이지호 앵커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네. 제가 또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네네. 올 한 해 이제 암호화폐가 전망이 밝을 것이다. 네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중국발 악재라든지 전망이 어두웠는데 네네. 제가 밝을 것이다라고 한 것들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이라든지 네네. 그것의 이제 후광 효과 같은 것들이 그때 예상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제가 그때 그렇죠. 말씀 네. 설명드리고 했는데 네. 전문가로서 제 예상보다 그 훨씬 뛰어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도 버블이나 투기적인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올 만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과 다른 것은 이 기존의 버블과 조금 다른 것은 이것이 국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 한국만 뭐 투기판인 것처럼 뭐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네네. 예, 한국 시장이 이걸 리드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우리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15%에서 20%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심지어는 아까 중국, 러시아가 다 막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사실 거래소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한국이 만약에 지금 법무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신다면 네네. 저는 국회에서 절대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예, 정부 입법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면 세계에서 초유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고 네네. 투기와 기술적인 가능성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한 대응과 차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중국 거래소를 막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정리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네. 중국 거래소가 완전 폐쇄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 예. 이민재 기자가 저희가 조금 전에 짚어봤었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다는 내용들이 정리가 됐거든요. 이민재 기자. 네네, 임재입니다. 네, 그 가상통화 투기 근절 대책 발표했다고요? 네네네. 네. 지금 일단 내년부터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서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이 허용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제공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와 전산 보안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를 은행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더 강화하고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 폐쇄 의견을 포함해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 석간을 조사해 1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도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해 4단계 사기, 유사 수신,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자금 세탁을 막을 방침입니다.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도 더 세집니다. 공정위는 코인원, 코빗, 빗썸 등 4개사가 제출한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민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일단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똑같이 하긴 하되 조금 더 우리가 실행력을 발휘해 보겠다 정도의 취지로 보이네요. 조금 더 무섭게 보이겠다 네, 정도인 것 그 같습니다. 정도로 예.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락 보였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거의 40%가량 하락했던 일도 있었어요. 네, 최근에 아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심장 철렁거리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사이에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적게는 15%, 크게는 30%, 40% 이상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난 22일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전날보다 30% 이상 떨어지면서 우리 돈으로 1,300만 원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곧바로 다음 날 15,000달러대까지 올랐지만 그 다음 날인 이분날에는 10% 이상 또 떨어지면서 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거래량 3, 4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캐시, 또 라이트코인도 40% 정도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이 암호화폐들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는 이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시 반등해서 이 15,000달러 선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2,100만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웅식 금융감독원장이 암호화폐 버블은 꺼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재화는 없습니다. 네네. 뭐 누구도 예측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뭐 하루만 해도 저렇게 30%가 빠지는데 타이밍의 문제이지. 네. 올라갔을 때 얘기하면 사실 언제 빠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걸 네네. 빼놓고 빠질 것이다라는 예상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견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투기 자산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비견되는 게 네네.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아닙니까? 네. 튤립이 당시에 고점에서 빠질 당시에 가격이 집안채 가격이었어요. 네. 근데 만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2,100만 원대인데 그럼 3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 장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물론 뭐 이제 일부 강세론자들은 10만 달러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1,000달러 이하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극과 극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뭐 누구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쪽으로 계속해서 가서 정말 누군가가 그 가격에 추가로 사줄 사람이 없다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게 이 사회적인 문제, 앞서서 이제 이 김 대표님은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제적인 시세보다도 우리나라가 너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너무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중국과 러시아는 거래 중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불법 이제 유한화 환치기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좀 해킹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이제 폐쇄나 아니면 실명제나 이 거래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포함되니까요. 네네네. 중국 거래소에서 사실 C2C로 거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중국 거래소들이 자전 거래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그 공개된 오더부 매도 주문 그 표를 갖고 장난을 치는 일들이 네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중국 거래소가 그냥 매개만 해주는 그런 네네. 식으로 사실은 변화를 유도한 것이지 중국 거래소가 셧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예, 중국 관련 소식은 제가 연초에서도 항상 과대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 그 부분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거래소 지금 들어가 보시면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실질적으로 기자분들이 그거를 하나도 거래량이 그래서 집계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 거래소들도 거래량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한국 거래소들처럼 API를 통해서 거래량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화보다 엔화 비트코인 거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한국 거래가 유독 많은 것처럼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팩트도 정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금 허둥지둥 대책에 나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네네. 근데 이제 공식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인 이제 코인데스크나 이런 데의 통계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경우 과거에 중국의 의존도 거래 비중이 90% 넘게 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 비중이 지금 뭐 중국 거래는 통계 안 잡힌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 한국의 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넘었을 때가 작년이었었고요. 그러니까 1년도 넘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갖고 그것이 줄어들고 일본에서는 제도화를 하면서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논란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논란이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거래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문이 퍼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테마로 묶여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주가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또 경고의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때문에 가장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네네. 주식시장에 지금 이 18일 기준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그동안 5일 동안의 가상화폐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 36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의 주가 상승률을 봤더니 평균 37% 닷새 만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종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 지분을 갖고 있다, 투자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진출한다,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인데 이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였다.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라면서 한국거래소의 경우는 어쨌든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이 입장이다 보니까 신중한 투자를 장보를 했는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이 일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뭐 사업 진출과 관련한 이제 언론 보도, 허위 이제 풍문을 유포하면서 주가 급등락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신고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서 최대 뭐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투자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암호화폐가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 김희슬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하루 50만 명이 오가는 서울 강남의 한 지하 쇼핑센터는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방식으로 모바일 페이 못지않게 간편해 보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6배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실제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곳은 620개 입점업체 중 40여 곳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불안하고 믿업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시세가 변동하는 암호화폐 특성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버튼을 갖다가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시점에서 코인 개수가 이렇게 변동하면은 선뜻 누르지 못했어요. 국내 암호화폐 결제 가능업소가 140여 곳으로 점차 늘고 있지만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경 간 거래 같은 데는 굉장히 유리한데 우리나라에서 뭐 구태여 비트코인 써서 가치가 내일 모레 얼마가 될지 모르는 비트코인 써서 지금 거래 목적으로 쓸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한계도 지적됩니다. 벌써 비트코인에 급격히 불어난 거래량을 채굴 속도가 못 따라가면서 미처리 수량이 하루 24만 건에 달하는 상황. 거래소들은 적재 수량을 해소하기 위해 줄줄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보내려면 마이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면 어쩔 수가 없는 한계인 거예요.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침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비트코인 결제가 탈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점들이 있다는 건데요. 김희슬 기자, 실제로 이게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내고 싶다면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한번 지하상가에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시스템 자체는 꽤 간편한 편입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거래소 업체가 개발한 앱을 다운받고요. 네네. 그리고 업체마다 이 거래소에서 지급한 상점의 QR코드를 찍고 물건값을 입력하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네네. 간편한 편인데 이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 거래 시세에 따라 비트코인 개수가 결제되고 또 뭐 한 개 비트코인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00원 상당의 물건값에 해당하는 이 소수점의 비트코인이 결제가 네.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소가 0.2%의 수수료를 떼고 이 남은 비트코인을 상점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이 점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곧바로 현금화를 할 수도 있고 대신 받은 코인으로 재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으로만 결제가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이 알트코인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김진아 대표님, 요즘에 실제로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사용률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린 게 네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컨슈머 커런시, 즉 소비자 화폐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기술적인 스펙이 아까 지금 굉장히 처리량이 밀렸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뭐 채굴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결제가 되는데 네네. 그것들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더 자본시장에서의 결제 화폐, B2B 결제, 그다음에 블록체인 간의 세틀먼트, 그러니까 결제 청산에 쓰일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소비자 페이먼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컨대 지금 UBS라든지 산탄데르뱅크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이더리움 위에서 그런 자기네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네. 그리고 요즘에 나온 아이오타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코인은 아까 그런 비트코인의 누적되는 거래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탱글이라는 방식으로 마이닝 없이도 이 공개 검증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실험해서 이것은 또 머신 투 머신, 기계 대 기계의 네네. 사물 인터넷 시대의 금융 거래에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사 먹고는 크레딧 카드가 편하고 삼성페이가 편할 것이고요. 이 블록체인 방식의 결제는 또 다른 쓰임새를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0년 고작 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실험 단계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실험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저것 또한 실험의 하나로 봐야지 저게 정착되리라고 보는 것들은 아직 좀 무리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샀어요. 나중에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살 때 내가 나중에 이걸 쓸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은행과 은행이 거래할 때만 써요. 혹은 뭐 해운업체와 해운업체가 거래할 때만 써요. 네네네. 그럼 제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지금 외환 시장도 네. 수출입 업체들이 그런 결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외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들이나 투자 회사들이 거기에 투자의 목적으로 외환 시장에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결제 수단은 그런 식으로 시장 참여자들, 마켓 메이커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향후에 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근데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사 먹고 쓸 것 같진 않은 기술 스펙을 갖고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TI 원유를 내가 직접 쓸 건 아니지만 WTI 선물 거래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1 결제를 수출업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1 거래 시장이 한국에도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인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용처가 방금 말씀하셨던 건 좀 B2B 쪽인데 소비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은 한 민간 통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1, 2초 사이에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게 입장에서 보면 떨어지면 바로 손해입니다.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더 오른다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후자라는 겁니다. 큰 폭의 조정은 있지만 결국 지금 뭐 우상향 그래프로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설득 소비자가 나서서 결제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 굉장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뭐 지하철에서도 쓸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고 제휴업체를 늘리면서 사용처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민간의 통화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네네. 이 변동성이 줄여야 가능한데 그런데 진정하게 이제 가계 변동 이 암호화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내가 1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은 빨리 결제하세요. 이걸 내가 받아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네. 경우에는 뭐 주택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택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튿날 30% 빠졌어요. 지금 계약서에 사인만 한 상태인데 해지가 나오겠죠.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올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결제로 제일 많이 쓰인 분야는 네네. 새로 등장하는 코인을 사는 ICO를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해외에 보내서 ICO 그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사는 그런 네네. 자본시장의 결제용으로 올해 폭발적으로 쓰임새가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강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김희슬 기자 좀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좀 규제하는 분위기예요? 각국마다 방침이 너무 달라서요. 뭐 국가마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좀 눈에 띄었죠. 이스라엘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 거래 기업을 증권거래소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는 안 되고 전문 트레이더들에게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김용범 부위원장께서도 네네.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대표님 이스라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섰다 이 소식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내놓은 방안이 네네. 한때 모든 나라들이 다 겪었던 그 일입니다. 예컨대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에서도 처음에 부가세를 매기겠다든지 굉장히 네네.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부가가치세 철회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먼저 철회하니까 호주가 매기겠다고 했더니 호주에 있던 기업가들이 전부 다 또 영국으로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또 호주 정부가 서둘러 부가세 처리하고 약간 친화적인 방식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정부들이 한 번씩 겪고 있는 러시아도 지금 처음에는 푸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가 네네. 이더리움의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랑 단독 회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입장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적격 투자자만 러시아 출신 캐나다인이죠? 네네 허용하겠다 뭐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독일, 뭐 미국 정도를 빼놓으면 굉장히 각국이 지금 허둥지둥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정부가 허둥지둥되냐라고 했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한국이 제일 허둥지둥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금 이야기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세금을 걷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들려온 거 보니까 최응식 금감원장이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 좀 강경하게 얘기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반기까지는 이 과세 방침을 정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최은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그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다. 이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세금 부과가 곧 인정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정부는 양도세와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양도세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돼서 이 개인별 과세 정보 파악이 어려워 징수가 잘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세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떼서 정부가 내기 때문에 징수 자체는 확실하지만 이 막대한 시세 차익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이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고 있고요. 이 독일에서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최영식 금감원장이 꽤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카지노에서도 우리가 수익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죠. 그렇다고 해서 카지노 칩을 들고 와서 은행에서 예금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제도권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면은 세금은 매길 것이다. 이건 좀 논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 물론 네. 뭐 정부가 나서서 하겠죠. 네네. 그러려면 일단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가이드라인 없이 아무와의 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세금을 물리겠다. 그걸 비율을 또 이제 이 도박장에다 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먼저 정의를 내려줘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세금을 매기는 게 순서입니다. 네. 강원랜드도 사실 제도화했으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불법이었으면 그러니까, 못 매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실은 근데 지금 매길 수 있는 세금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사실 뭐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먹이는 건 쉽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과연 투자자들에 대해서 거래세를 매길 거냐, 양도소득세를 매길 거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세제가 굉장히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 주식은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이 몇 천만 원이 나와도 양도소득세 물리지 않습니다. 네네. 주식은 통행세예요. 매도할 때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투자해서 9천만 원으로 100만 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전부 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손해를 봤을 때는 세금 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네. 뭐 보면 거래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말로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면 쉬워집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이고 같은 상품으로 주식과 파생을 묶인다면 뭐 거래세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구체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세금을 올리겠다. 네네. 이게 너무 뜬금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해줘야 되겠죠. 지금 법무부에서 보는 바로는 게임 아이템과 같이 전자 문서 정도로만 보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이 암호화폐가 활용 가능성이 얼만큼인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은 어떨까요? 암호화폐의 전망이요? 네, 저는 이제 올해 12월 달에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기존 금융시장과 접점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이제 선물 상품들이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줄줄이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금융상품화되고 나스닥에도 ETF 같은 것들이 상장되게 돼 있는데요. 네네. 비트코인의 경우에 내년에 제도권 금융시장과 그런 접점을 어떻게 여하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형성되는 것들이 어떠한 이제 안정성을 보일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야기만 해왔는데 내년에는 아마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스마트 계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많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테마주 비슷하게 그런 테마들을 형성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암호화폐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블록체인과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면 저희가 이런 논란이 있지도 않을 텐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세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블록체인협회 김진화 공동대표,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